7월 19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일면기사입니다. 해운 3사 4달 북극 항로 뚫는다. 국내 해운 3사 현대상선, 한진해운, 현대글로비스가 4달 중순 유럽으로 가는 항로에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김광두의 작심 발언.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과외기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환자의 주변까지 도려내듯이 세무조사를 하니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하다 할 정도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화록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록 행방은 둘러싸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보조해온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67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다 경쟁을 불러일으킨 KT는 7일간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펀드 찬바람에 짐 싸는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츠센터, 옛날이요 그랬습니다. 2007년 국내 주식형 펀드가 인기일 때 애널리스트 참 각광을 받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찬바람에 불고 짐을 싸는 애널리스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 2008년 애널리스트 외국인 연봉 10억을 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이 10년차 부차장급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연봉이 2억 내지 3억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증권사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외 법인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 위축되면서 리서치센터의 위상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은 올해 들어왔어도 한 50명 정도가 애널리스트가 줄었습니다. 2010년 1575명이었는데 지난 3월 말에 1421명으로 줄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뚫린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상선과 현재해운, 현대글로비스가 다음 달 중순 국내 해운사로는 처음으로 북극 항로로 화물을 실어 나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해운사는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 지역의 화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시범 운항을 실시하기로 정부와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출항 날짜와 화물들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급속한 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뚫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뚫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독일이 이 북극 항로를 뚫은 후에 주요국들이 이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목들을 좀 보시면은요. 기존 수에즈 운항보다 최대 1억 원 정도의 운항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부산과 일본이 항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기존의 싱가포르나 홍콩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즉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수에즈 운항 즉 남극 항로를 운항하는 것보다 7,000km 운항 거리가 좁아지고 운항 시간도 한 40에서 30일 정도로 열흘 정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항로가 반드시 아주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북극 항로를 통과하려면은 그 얼음을 터쳐야 되는 그 배를 건조해야 되는데요. 이런 건조 비용이 높아지고 또 여기에 통과되는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극 항로가 1년 내내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1월 4개월 정도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북극해 항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위로 이렇게 거쳐가는 이 노선을 거치는 것인데 이 노선을 거치면은 유럽까지 가는 기간은 10일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쪽 항로, 수에즈 항로인데 수에즈 항로는 잘 아시겠지만 소말리아 해적들이 가끔 연상이 되는 그런 겁니다. 보험료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얼음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북극 항로가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고요. 전문가들은 2030년쯤 되면은 이 항로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성장 동력 떨어진 중국, 정부 기능조린 리코노믹스가 해법이 될까 그랬습니다. 자, 영국 텔레그래프 어제 중국이 성장 동력은 다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IMF도 최근에 중국이 경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2018년에는 성장률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4%대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 바로 리코노믹스입니다. 리코노믹스는 중국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리커창 총리와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인데, 이 리코노믹스의 골자는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권한을 이양하고요.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그다음에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자제하는 것, 기업의 구조조정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골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유동성 불안감이 있지만은 계속 유동성을 조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연 리코노믹스가 성공 여부에는 기존의 기득권층이 얼마나 반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은 중국 지도자별 재임기간 평균 GDP 증가율입니다. 후진타오 전 추석일 때는 두 자릿수 10%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시진핑 추석 때는 7.6% 정도 됩니다. 세계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보면은 호주가 29%로 높고 한국도 24%, 칠레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패드 철구 전략 시행돼도 한국 자금 이탈 없다 그랬습니다. 미국계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 마이클 하젠스탐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하젠스탐은 미국에서 미스터 채권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원 정도 채권을 굴리고 한국 채권도 10조 원 정도를 편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젠스탐은 아주 쪽집게 전망으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6월 중국의 경착륙 우려로 다우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도 남다른 시각으로 중국 경기를 정확히 분석했고요. 올 초에도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또 적중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룸버그 같은 데에서 올해의 채권 운영력으로다 수출에 뽑히기도 한 쪽집게 전망이기 때문에 기사를 실은 것 같은데요. 미국, 중국, 일본 여러 군데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이 출구 전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건 아니다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는 아직도 대공황은 피했지만은 빈혈 상태다 그랬습니다. 자, 중국 경제 7% 성장을 해도 이것은 경착륙 아니고 상황은 괜찮은 것이다 그랬고요. 일본 아베노믹스가 성공할지 여부는 서비스 산업 자유화 등 구조 조정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랬습니다. 유럽은 위기를 일단 피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고요. 달러는 유럽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은 아시아 즉 신흥국가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 당분간 변동성 커졌지만 채권 강세는 그리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올 하반기 세계 글로벌 시장의 눈은 역시 버냉키 의장의 입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에 쏠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 시대의 화두가 역시 경제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